네, 여러분, 형사소송법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임의수사의 방법 중에 피의자 신문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의수사의 방법 중 두 번째로 참고인 조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조문을 보시면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의자가 아닌 자의 진술을 듣는 절차가 참고인 조사인데요. 이와 같은 참고인의 출석 요구, 진술 및 조서 작성 등의 방법은 피의자 신문의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참고인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고 한편 출석한 경우에도 진술할 의무를 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출석 및 진술을 거부하는 참고인에 대하여 검사는 제1회 공판 기일 전에 한정해서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221조의 이 규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수사상의 증거보전으로서 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수사기관도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에 대해서는 피의자와 달리 진술 거부권을 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참고인이 명목상으로는 참고인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피의자인 경우에는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여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작성된 진술조서 등의 내용은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나중에 증거로 할 수 없게 됩니다. 자, 한편 참고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피의자인데요. 피의자인 참고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참고인의 연령이라든지 심신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참고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거나 13세 미만 혹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때에는 조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합니다. 이런 것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유지케 하기 위한 배려이고요. 특히 성폭력 피해자나 아동학대 범죄 피해자 등에 대한 조사를 함에 있어서 피해자 보호 등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4조에서는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는 전담 조사제와 또 성폭력 범죄에 대한 전담 재판부에 관한 규정을 두어서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 보호를 꾀하고 있습니다. 조사할 때도 전담 검사가, 재판할 때도 전담 재판부에서 하도록 그런 배려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참고인의 진술을 듣고 기재한 조서를 진술조서라고 하지요. 그에 반해서 피의자나 참고인 등이 스스로 자기 생각이나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서면은 진술서라고 해서 진술조서와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술조서와 진술서의 증거 능력에 대해서는 증거법 시간에 다시 배우게 되겠습니다만 개념에 대해서 잘 익혀두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의자의 경우와 달리 참고인의 진술을 영상 녹화할 때에는 참고인의 동의를 요건으로 합니다.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영상 녹화한다는 것을 알려주면 되지만 참고인의 경우는 동의를 받아서 녹화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수사기관이 피고인이 아닌 피의자나 참고인에 대한 신문과 진술 과정을 녹음한 때에는 영상 녹화물에 대하여 성립의 진정을 증명하는 수단으로서 규정하고 있는 310조 사항이나 혹은 진술자의 기억 환기용으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318조의 2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역시 참고인 진술조서를 독립한 증거로 참고인 진술조서를 대신한 독립한 증거로 영상 녹화물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피의자 피의자 진술을 녹화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독립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었지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법에서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참고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참고인이 조사 장소에 도착한 시각이나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조사 과정의 진행 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참고인 진술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하겠습니다. 피의자 신문조서에 관한 수사과정의 기록 규정이 준용되는 것이지요. 자, 참고인 조사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피의자 신문과 다른 점에 대해서 특히 유의해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많이 등장하는 임의수사의 방법으로는 감정, 통역, 번역의 위촉이 있겠습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감정, 그리고 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할 수 있습니다. 직접 할 수는 없으니까요. 위촉을 하게 되겠죠. 감정이라는 것은 전문가가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을 구체적 사실에 적용하여 얻은 판단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을 말하고요. 신체를 감정한다든지 정신을 감정한다든지 도장의 인형을 감정한다든지 필적 감정을 한다든지 혈액 감정 같은 것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감정이나 통역, 번역은 모두 임의수사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를 강제할 수는 없고요. 왜 그러냐면 감정인과 통역인 또 번역인은 다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으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더 그렇지요. 자, 네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살펴볼 임의수사의 방법은 사실조회입니다. 수사에 관하여는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시, 군, 구청장에 대해서 신원조회를 한다든지 출입국 관리소에 대해서 출입국 조회를 행하는 것 등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사실조회는 영장에 의하지 않고 국가기관 사이에 서로 협조에 의해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한편 사실조회 상대방이 이를 거부하더라도 그 의무 이행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임의수사에 속한다고 하겠습니다. 실무에서 사실조회는 매우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 밖에 기타 임의수사 방법으로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임의제출 물건의 압수, 그리고 실황조사, 수사보고서 작성 등등 여러 가지 활동이 있을 수 있는데 관련되는 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2절에서는 제가 좀 써보겠습니다. 제2절에서는 수사의 방법이라는 제목 하에 임의수사에 대해서 주로 살펴봤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제수사와의 구별도 다루었죠. 제3절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강제수사의 내용으로 들어가서 그 중에서 강제수사를 대물적 강제수사와 대인적 강제수사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제3절에서는 대인적 강제수사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대물적 강제수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인적 강제수사의 대표적인 것은 체포와 구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체포, 구속된 자는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까지 대인적 강제수사에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인적 강제수사의 첫 번째는 체포입니다. 체포라는 것은 저희가 흔히 쓰는 말이기도 한데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신체를 단시간, 48시간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구속해서 행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수사기관이 수사 초기에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피의자의 신체를 확보해서 수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인 구속에 비해서 그 기간이 단기간이고 체포의 요건도 구속의 요건에 비해서는 완화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체포제도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체포제도는 첫 번째가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이고 두 번째는 긴급 체포 및 현행 범인의 체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의 원칙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라는 것은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피의자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법관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으로 피의자를 체포해서 수사관서에 강제로 데리고 가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제수사의 원칙적인 통상적인 모습인 영장에 의해서 체포한다는 점에서 긴급체포나 현행범 체포에 비해서 통상체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영장에 의해서 체포를 하기 위한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먼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줄여서 얘기하면 범죄 혐의가 상당해야 되고요. 범죄 혐의의 상당성. 그리고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석 요구에 불응 또는 불응할 우려가 있을 경우가 되겠죠. 다만 형이 대단히 낮다고 볼 수 있는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해서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즉 주거 부정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안 되고 응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다 가벼운 범죄에 있어서의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의 요건은 더 강화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방법원 판사는 위와 같은 요건이 갖춰졌다고 판단이 되면 영장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체포영장을 발부하게 되죠. 다만 체포의 필요가 명백히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물론 체포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걸 체포의 필요성이라고 결국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체포영장의 청구와 발부 및 집행의 절차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먼저 체포영장의 청구입니다. 체포영장의 청구에 밑줄이 거져 있는데요. 밑줄이 거져 있는 부분은 사실은 그 대면 강의에서는 바로바로 밑줄 친 부분을 클릭을 해서 체포영장의 청구를 보여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녹화 강의에서는 지금 제가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강의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바로 연결이 되지 않아서 즉시 보여드리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서 잠시 영장을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화면 보이시나요? 복사 상태가 아주 좋지는 않지만 저정적인 체포영장 청구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양식에 의해서 체포영장 청구라는 그런 양식에 의해서 피의자가 이렇게 돼 있고 위 피의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구금하고자 하니 체포영장의 발부를 청구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고요. 범죄 사실 및 체포를 필요로 하는 사유라든지 양식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사유를 기재를 해서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발부하거나 또는 기각하는 경우에는 아래 11항에 있는 데다가 이렇게 서명을 하고 또 날인을 해서 기각할 수도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체포영장의 전형적인 예를 보셨고요. 다시 강의 안으로 돌아오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체포영장의 청구권자는 검사이고요. 영장 청구권자는 검사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을 뿐입니다. 신청을 해서 검사가 판사에게 청구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장의 청구권자는 검사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을 뿐이다. 이거 구별을 잘 하셔야겠고요.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않는다면 사법경찰관은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검찰청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사법경찰관의 영장 신청에 대해서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지 않아서 하지 않는 경우 심의를 위해서 각 고등검찰청에 영장심의위원회를 두고 영장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0명 이내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고 영장심의위원은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위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요. 검사가 체포영장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 사실에 관해서 그 피의자에 대해서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영장 신청과 청구에 대한 다툼에 대해서 영장심의위원회 제도를 둔 것이죠. 자, 체포영장의 발부는 그러면요. 지방법원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하게 됩니다. 체포영장에 대한 제시는 생략을 일단 하고요. 만약 지방법원 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때에는 아까
보신 것처럼 청구서 하단에다가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해서 청구한 검사에 교부하면 영장이 발부되지 않고 기각되는 경우가 되겠고요.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면 체포영장을 집행해야 하는데요.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기관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서 사법경찰관리가 영장을 집행하게 됩니다.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의자에 대하여는 검사의 지휘에 의해서 교도관이 집행을 하게 되겠고요. 검사는 필요시 관할구역 외에서 체포영장의 집행을 지휘하거나 혹은 해당 관할구역의 검사에게 집행 지휘를 촉탁할 수도 있습니다. 사법경찰관리도 필요할 때 관할구역 외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거나 혹은 해당 관할구역의 사법경찰관리에게 집행을 촉탁할 수 있습니다. 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영장을 사전에 제시하고 사본을 교부해야 되는데요. 사본 교부가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서 사본 교부 의무가 부과가 된 것이죠. 그래서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체포영장을 피의자에게 반드시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체포영장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의자에 대해서 일단 피의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집행을 종료한 후에 신속히 체포영장을 제시하여야 되겠습니다.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체포 이유 등을 고지해 주어야 하는데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때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고지 시기는 체포를 위한 실력 행사 전에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달아나거나 체포 현장에서 달아나거나 대항하는 피의자 등에 대해서는 피의자를 붙들거나 저항을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행해도 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죠. 네, 상식적인 선에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체포 이유 등을 고지하지 않고 체포한 상태에서 증거를 수집하게 되면 그와 같은 증거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위법 수집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없게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체포를 하게 되면 체포 후에 또 절차를 밟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피의자를 체포한 때에는 변호인이 만약에 없다면 변호인 선임권자 가운데에서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피의 사건명, 체포 일시와 장소, 범죄 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체포 통지는 체포를 한 때로부터 늦어도 24시간 이내에 하여야 되는 것이죠. 체포당한 사람이 무슨 사건으로 언제 어디서 무슨 범죄로 체포가 됐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알려야 되는 것이죠. 체포된 피의자는 수사기관이나 교도소장, 구치소장 및 그 대리자에게 변호사를 지정을 해서 변호인을 선임해달라고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를 구속을 하게 된다면 나아가서 구속까지 하려고 하려면 체포한 때로부터 언제요?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되겠습니다. 영장을 발부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 그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구속영장의 청구가 기각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포의 시한이 48시간이다 라고 얘기하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48시간 내에 구속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수사기관 입장에서는요. 자, 이렇게 해서 영장에 의한 통상체포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통상체포에서 살펴본 여러 가지 규정들은 지금 또 다시 살펴볼 긴급체포나 현행범 체포에도 일정 부분 적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통상체포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 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긴급체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체포라는 것은 용어에서도 알 수 있겠습니다만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을 그런 여유가 없는 긴급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대한 피의자에 대해서 피의자의 범위가 다소 제한이 됩니다. 중대한 피의자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경우에 수사기관이 일단 체포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것을 말하죠. 영장 없이 체포하기 때문에
영장주의 원칙의 예외가 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와 같은 긴급 체포를 하려고 그러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요.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경우이니까 긴급 체포의 요건에 대해서는 아예 잘 이해하고 머릿속에 넣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첫째, 피의자의 범위가 제한된다고 했는데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즉 범죄 혐의의 상당성뿐만 아니라 범죄가 중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중대한 범죄의 혐의가 상당해야 할 것. 그 증거를 인멸할 염려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어야 되고요. 체포의 필요성이 있어야 되고요.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여야 하겠습니다. 체포의 긴급성. 그래서 요약해서 얘기하면 범죄의 중대성, 체포의 필요성, 체포의 긴급성이 있는 경우에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영장 없이요. 이 중에서 범죄 혐의의 상당성과 관련해서는 구속 요건에서 요구되는 범죄 혐의와 동일하게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것 같은 고도의 개연성이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즉 긴급 체포에서의 범죄 혐의의 상당성과 구속에서의 범죄 혐의가 동일한 것이다라는 견해도 있지만, 체포가 구속의 전 단계라는 점에서 구속에서보다는 다소 낮은 단계의 혐의로도 가능하다. 즉 두 부분에 있어서 긴급 체포와 구속에서의 혐의는 구별된다라는 구별설이 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판례는 이러한 긴급체포의 세 가지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해야 한다고 합니다. 체포 이후의 상황을 기초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체포 당시의 상황, 그리고 그와 같은 요건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수사기관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판례 내용을 잠깐 보면 긴급체포는 영장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인 만큼 형사소송법 200조의 3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긴급체포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해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 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한 체포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한 체포는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중대한 위법이어서 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위법한 체포 중에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는 역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의 유지의 증거를 할 수 없다. 즉 증거 능력이 없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자, 피의자가 자진 출석한 경우에, 수사기관에 자진해서 출석한 경우에는 대부분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긴급체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고요. 원칙적으로는 그래, 긴급체포는 할 수 없지만 조사 과정에서 긴급성과 필요성이 인정이 된다 그러면 긴급체포가 가능한 것 아니냐, 이런 견해가 있는데요. 판례는 자진 출석한 참고인이 임의 수사에 대한 협조를 거부하고 참고인으로 출석했지만 피의사실로 피의자로 전환이 되면서 피의사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퇴거를 하였더라도 도망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그렇게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 내용을 잠깐 또 괄호 속에 있지만요. 검사가 참고인 조사를 받는 줄 알고 검찰청에 자진 출석한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을 합리적 근거 없이 긴급 체포를 하니까 그 변호사가 검찰청 사무실로 찾아와서 그러한 긴급 체포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긴급 체포를 하는 검사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입니다. 근데 그것이 위법한 긴급 체포에 대한 저항하는 과정에서 생긴 정당방위다라고 그렇게 본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진 출석한 피의자 참고인을 피의자로 전환하면서 긴급 체포한 것이 크게 문제가 됐던 그런 예가 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그런 또 판례가 많이 나오면서 그런 사례가 거의 줄어든 것 같습니다. 한편 조사 과정에서 중범죄 혐의가 인정됨에 따라서 자진 출석한 피의자를 하더라도 체포를 우려해서 귀가를 요구하는 것과 같이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는 긴급 체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특별한 이유 없이 자진 출석한 피의자를 긴급 체포할 수 없다라는 그런 문장은 틀린 문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자진 출석한 피의자를 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다 긴급 체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수사기관의 자진 출석한 자에 대한 긴급 체포가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면은 그것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행사했다 하더라도 공무집행 방해죄는 성립하지 않게 되겠죠.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니까요. 자, 긴급체포의 요건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네, 긴급체포의 요건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긴급체포의 절차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의 사유를 알리고 체포영장 없이, 그렇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가 있는데요. 현실적으로는 사법경찰관이 아닌 사법경찰리에 의하여 긴급체포가 행하여지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그 작성 명의를 사법경찰관으로 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죠. 실질은 사법경찰리가 체포하면서요. 이와 같이 사법경찰관이 아닌 사법경찰리에 의한 긴급체포가 적법한지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을 수 있는데요. 판례는 과거에 사법경찰리의 긴급체포 권한을 인정하는 취지로 그렇게 판시했다고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문제 삼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 정도로 그 부분은 설명을 하고요.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를 한 경우에는 검사의 승인을 즉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때에는 피의 사실의 요지, 체포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런 부분은 앞서 본 통상체포의 경우와 마찬가지이고요. 위에서 바로 앞에서 봤던 것처럼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를 하게 되면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것을 잘 이해를 해 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한편 여러 가지 고지, 피의 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체포를 위한 실력 행사 전에 하여야 하는 것은 체포영장에서 본 바와 같고, 수사기관이 체포 이유 등을 고지하지 않고 피의자를 긴급 체포한 상태에서 수집한 증거는 위법 수집 증거로서 역시 증거 능력이 부정이 되겠습니다. 긴급 체포를 한 다음에 또 거쳐야 되는 절차가 있는데요. 긴급 체포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 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긴급 체포서 양식은 특별히 보여드리지는 않지만 이러이러한 일로 긴급 체포를 했다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겠죠. 이러한 긴급 체포서의 작성권자가 곧 긴급 체포권자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이라고 할 수 있고요. 긴급 체포서에는 범죄 사실의 요지, 그 긴급 체포의 필요성 등을 기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그리고 긴급 체포한 뒤에는 변호인 등에게 범죄 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피의자를 긴급한 체포한 때에는 변호인이 없다면 변호인 선임권자 가운데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피의 사건명, 긴급 체포 일시와 장소, 범죄 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겠습니다. 긴급 체포의 통지 시기 및 방법은 체포영장의 경우에서 본 바와 마찬가지이고요. 긴급 체포된 피의자는 역시 수사기관이나 교도소장, 구치소장 및 그 대리자에게 특정 변호사를 지정해서 변호인을 선임을 의뢰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할 수가 있겠죠. 자, 긴급 체포한 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면 긴급 체포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검사는 지체 없이 without delay, 영어로 하면 without delay라고 할 수 있겠죠. 지체 없이 지방법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아무리 늦어도 48시간 이내에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은 통상체포와 마찬가지로 결과적으로는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포는 구속에 비해서 단시간, 즉 48시간이라는 단시간 내에 하게 된다. 단시간 내에
강제 처분이다라고 설명을 드린 거고요. 만약 그 기간 내에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되고, 여기서 지체 없이라는 것은 지체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48시간을 허용하게 되는 것처럼 운영되는 그런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자, 긴급체포는 이와 같이 영장 없는 체포로서 적절한 통제가 필요해서 몇 가지 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긴급 체포되었다가 바로 위에서 본 것처럼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그렇게 청구하지 않았거나 또는 청구했는데 영장이 발부하지 못해서 석방이 되게 되면 이번에는 동일한 범죄 사실에 관해서는 영장 없이는 다시 긴급 체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영장 없는 재긴급 체포의 제한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하였더라도 영장 없이 체포하지 못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이해를 해 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한편 형사소송법은 긴급체포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 사후 통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먼저 법원에 의한 사후 통제를 살펴보면요.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피의자를 석방하는 경우에는 석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긴급체포소를 첨부한 서면으로 긴급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자의 인적사항이라든지 긴급체포와 석방의 일시 장소, 사유 및 긴급체포와 석방한 검사, 사법경찰관의 성명 등을 법원에 통지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긴급체포했다 석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석방하는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해야 되겠고요. 다음으로 체포를 당한 피체포자 등에 의한 사후 통제가 되겠습니다. 긴급체포 후에 석방된 자 또는 변호인이나 법정대리인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는 그 통지서 및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습니다. 즉 긴급체포 통지구에 관련된 서류를 열람, 등사할 수 있는 것이죠. 위법한 긴급체포에 대해서 손해배상 등 수사기관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긴급체포에 대한 사후통제 필요성과 관련해서 긴급체포의 위법성을 구속영장 발부 시 고려해야 하는가, 즉 긴급체포가 위법하다면 긴급체포에 기한 구속영장 청구 시에도 그 긴급체포가 위법하다는 것을 고려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구속사유가 있다면 구속할 수 있는 것은 아니냐 다툼이 있는데, 실무에서는요, 현행범인 체포나 긴급체포 등을 할 때 체포가 위법하다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현 단계에서 실무의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문헌으로는 법원 행정처에서 발간된 법원 실무제요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법원 실무제요 형사 1, 2 이렇게 나와 있고 현재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그 필요한 실무의 입장을 알아보고 싶으신 경우에는 법학전문대학원 도서관에 가서 법원 실무제요를 살펴보는 것이 일단은 현실적으로 가장 빠른 실무 확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장 없는 체포의 첫 번째로서 긴급 체포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 현행범인 체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장에 의하지 않은 체포의 두 번째 예로 현행범인의 체포가 있는데요. 먼저 현행범인의 뜻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현행범인에는 크게 본래적 의미의 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이 있는데요. 현행범인이란 일단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인 사람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 실행하고 난 직후라는 것은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봐서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고 볼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행행위와의 시간적 접착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결국 현행범인이라는 것은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막 종료한 때까지의 시간대에 있는 범인을 일컫는 말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판례의 입장을 하나 살펴보면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종료한 후 40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길가에 앉아있던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난다는 점만을 근거로 피고인을 음주운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피고인이 방금 음주운전을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 상태다. 그래서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고 그렇게 판단한 사례가 있고요. 또 형사소송법 211조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 실행의 직후인자라고 하는 것은
범죄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서 범죄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라고 함은 범죄 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보아 체포를 당하는 자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현행범인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사가 교장실에 들어가서 불과 약 5분 동안 식칼을 휘두르며 교장을 협박하는 등의 소란을 피운 후 40여 분 정도가 지나서 경찰관들이 출동을 했고 교장실이 아닌 사무실에서 그를 연행하려 하자 영장 제시를 요구하면서 동행을 거부했던 사안인데요. 체포 당시 사무실에 앉아있던 교사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죄증이 경찰관들에게 명백히 인식될 만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 현행범인에 관한 법리 오해가 있다라고 판시한 사례가 사안입니다. 공교롭게 두 판례가 전부 범행 후 약 40분 정도가 음주운전도 40분, 또 교장실에 들어가서 행패를 부린 경우도 40분 정도인데 반드시 그 40분이라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한 예를 통해서 시간적 접착성 같은 것이 얼마나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는 방향으로 중점을 두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현행범위는 시간적, 장소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되는데요. 범행 직후라고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현행범인 체포의 특징은 누구나 체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누구나라는 얘기는 검사나 사법경찰관리와 같은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이라 하더라도 누구나 현행범인을 체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긴급하고 범죄와 범인이 명백하기 때문에 사인이 체포하더라도 인권 침해 우려가 적다는 데 그런 의의가 있는 것이죠. 위에서 본 것과 같이 범행 실행 중이거나 실행한 직후인 자라는 것은 원래 의미, 즉 본래적 의미의 현행범인이라고 한다면 법은 현행범인에 준하는 경우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범인으로 불리면서 추적되고 있을 때, 두 번째로 작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그 밖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 세 번째로 신체 또는 의복류의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 네 번째로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 때가 바로 준현행범인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현행범인이라고 의심할 만한 그런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보시죠. 자, 현행범인의 의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럼 현행범인은 어떤 경우에 체포할 수 있느냐? 체포의 요건인데요.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려면 그 행위가 물론 가벌적이어야 되고 범죄 현행성, 그죠? 그리고 시간적 접착성, 범죄의 명백성, 그리고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돼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먼저 행위의 가벌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거나 책임 조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무죄가 되지 않겠습니까? 벌할 수 없는 경우니까 현행범인 체포할 수 없다고 하겠고요.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의 가능성이 없다면 역시 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현행범인 체포를 할 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체포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논란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명문 규정이 없고 체포의 영장에 의한 체포에서도 특별히 체포의 필요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소극설이 주장되기도 하지만, 즉 체포의 필요성이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견해도 있지만 판례와 통설적인 입장은 현행범인 체포가 역시 영장주의의 예외로서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긴급체포에서와 마찬가지로 체포의 필요성을 요한다는 것이 적극설이고 또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판례 내용을 잠깐 보시면요. 검찰 수사관이 원심은 대법원 입장에서 볼 때 항소심이라고 그랬죠. 항소심에서는 2심에서는 검찰 수사관이 제보받은 바지선 내부를 수색하여 숨어있던 피고인을 필로폰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에 체포 현장을 수색해서 찾아낸 필로폰을 임의로 제출받아서 압수하였다고 보고, 체포 당시 필로폰 밀수 범행의 증거인 필로폰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고 필로폰을 밀수한다는 첩보만으로는 현행범 체포 요건 중
범죄의 명백성, 즉 지금 마약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명백하냐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대법원에서는 견해를 달리해서 피고인이 바지선에 타서 승선해서 밀입국하면서 필로폰을 밀수입하는 범행을 실행 중이거나 실행한 직후에 검찰 수사관이 바지선 내에 피고인을 발견한 장소 근처에서 필로폰이 발견되자 곧바로 피고인을 체포하였다면 현행범 체포로서 마약을 밀수입하는 범죄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을 해서 적법하다고 판단했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 중에서도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해서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만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가 있습니다. 영장의 통상 체포, 영장에 의한 체포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경우에 범인의 주거가 불명하거나 분명하지 않거나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까지 할 수 있었는데 현행범인 체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만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른 점이 되겠죠. 강제수사에 있어서 비례성 원칙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이와 같은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이 갖추어지는지 여부는 긴급체포와 마찬가지로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와 같은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 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고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그 요건에 관하여 수사 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수사 주체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역시 판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현행범인 체포의 절차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먼저 체포의 주체는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사인을 포함해서 그렇죠. 영장 없이 체포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사인은 체포할 권한을 가질 뿐 수사기관과 같이 체포할 의무까지 있다고 보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사인이 현행범인을 체포하기 위해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해도 허용된다라고 오인한 경우는 위법성 조각 사유의 한계에 관한 착오. 형법 시간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허용 한계의 착오라고도 하죠. 이미 존재하는 위법성 조각 사유의 허용 범위를 너무 넓게 해석하는 바람에 자신의 행위가 적법하다고 오인한 경우에 해당하겠습니다. 형법과의 접점을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한편 사인이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나 사법경찰관리에게 수사기관에 인도를 하여야 하는 것이고요. 이와 같이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의 인도를 받게 되면 체포자의 성명이나 주거, 체포의 사유를 물어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체포자에 대하여 경찰관서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현행범인 체포의 경우에도 체포의 이유 등을 고지해야 하는데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고지 등은 체포를 위한 실력 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하여야 함은 영장에 의한 체포나 긴급체포의 경우와 마찬가지이고요. 수사기관이 현행범인을 체포하면서 체포 이유 등을 고지하지 않고 체포한 상태에서 수집한 증거는 역시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해서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사인이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권리를 고지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렇죠? 사인이 그런 걸 알지도 못할 것이고요. 자, 현행범인 체포의 수반에서 강제 처분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하다면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박, 차량 안에서 피의자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수색할 수가 있고 한편 체포 현장에서 압수수색 검증을 할 수도 있지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압수수색 검증을 한 파트에서 영장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또 종합해서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사인이 현행범인을 추적하여 타인의 주거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까 위법성의 착오에 대해서 본 것처럼 위법성 조각사유의 한계에 관한 착오에서 본 것처럼 그럴 권리까지는 없다라고 보는 것이 판례 입장이고요. 형법과 연계해서 공부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현행범인을 체포한 후에도 필요한 절차들이 있는데요.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이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나 사법경찰관리 등 수사기관에 인도하여야 한다는 것은 앞에서 살펴본 바가 있고요. 이것은 언제까지나 사인의 처분에 신체 구속을 맡길 수 없기 때문이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경우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변호인 선임권자 가운데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피의사건명, 체포 일시와 장소, 범죄 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서면으로 역시 알려야 하겠습니다. 현행범인 체포의 통지 시기 및 방법은 영장에 의한 체포나 긴급 체포의 경우에서 본 바와 다르지 않습니다. 한편 나아가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역시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만약 그 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구속영장의 청구가 기각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영장에 의한 체포나 긴급체포나 현행범인 체포 모두 결국은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체포는 48시간의 단시간 동안 피의자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큰 무리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현행범인 체포까지 살펴봤는데요. 제가 아직 목이 완전히 회복이 되지 않아서 상당히 가렵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장시간 녹화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강의에서 다시 피의자 구속에 대해서 구속부터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 강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